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손가락에 낀 그 스마트 반지를 확인하셨나요? 네, 요즘 많이들 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젯밤 기분 좋게 마신 와인 두 잔이 방금 내 치매 발병 확률을 막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경고 알림이 뜬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유, 아침부터 진짜 철렁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술잔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꼴 보기 싫다고 반지를 빼버리시겠습니까? 하하, 반지를 빼버리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의 깊이 있는 지식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고령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그 취약계층 노인을 돕는 복지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네, 차원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고령화가 우리의 몸, 그리고 은행 계좌, 나아가 국가 경제의 뼈대를 완전히 막 뜯어 고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침 오늘이 2026년 4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케어유 뉴스 김용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보내오셨거든요. 네, 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부터 내일 아침 통장 잔고까지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 거대한 퍼즐 맞추기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령화 대응이라고 하면 그냥 요양병원을 더 짓거나 연금을 조금 더 주는 약간 단편적인 조치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느낌이 강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 그 대응의 주체가 병원이나 정부 부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고 있나요? 첨단 IT 기업, 대형 금융사,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 센터로 전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IT 기업이랑 AI 분석센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수면 데이터가 국가 의료비 예산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요. 또 은행이 고객의 치매 발병 이후 생애주기까지 기획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방금 수면 데이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침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수면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맞아요. 최근 매체를 아주 도배했던 기사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낮 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이가 목뇨병 같은 수면 장애가 치매와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무려 최대 32%나 높인다는 결과였어요. 네, 최대 32%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솔직히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생리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하니까 낮잠 좀 잘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렇죠. 단순히 피곤해서 좀 자는 걸 가지고 막 치매 원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약간 공포 마케팅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증상이랑 원인을 좀 혼동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낮잠을 다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 건가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방어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주기 리듬, 즉 24시간 생체시계입니다. 생체시계요.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거죠? 정확합니다. 정상적인 뇌는 낮에 각성 호르몬을 뿜어내고 밤에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밸런스를 아주 엄격하게 유지하거든요. 네,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뇌 단백질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그 퇴행성 질환이 시작되면요. 이 시계를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가장 먼저 고장나 버립니다. 아하, 뇌가 먼저 고장나서 시계가 망가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 밤에 잠을 자면서 막 걷는다거나 낮에 기절하듯 졸음이 쏟아지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수면장애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는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뇌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확실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이미 화재가 발생했고 그 수면 패턴의 변화는 화재를 알리는 새빨간 경고등이다. 이 뜻이군요. 화재 경보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탁 들어왔는데 어제 무리해서 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퍼져버리죠. 그렇죠.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버리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학계는 그 경고등의 종류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된 데이터들을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나요?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마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한 20% 낮춰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거나요. 커피 두세 잔이요? 다행이네요. 저도 매일 마시는데. 네, 반면에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발견되면 치매 위험이 무려 66%나 폭증한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와, 66%요? 빈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요? 심지어 심폐체력이 높은 사람은 치매랑 우울증 위험을 40% 가까이 덜어낸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었죠. 야, 과거에는 그냥 아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기억력이 떨어지네 하고 넘겼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노화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커피 섭취량이나 헤모글로빈 수치, 그리고 운동량 같은 아주 뚜렷한 데이터 지표로 환산이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잡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스마트 반지 이야기도 결국 이 맥락이네요. 네, 오라링 같은 기기들 말씀이시죠? 네네. 할리우드 스타들이 껴서 막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단순한 만보기를 넘어서 내 몸의 엔진 경고등을 24시간 감시하는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손가락에 끼고만 있어도 알아서 다 분석해 주니까요. 하루에 와인 딱 2잔 마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내 스마트폰 앱에 수면 질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심박수가 요동치는 게 그래프로 쫙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아무리 고집 센 중장년층이라도 자기 눈으로 그 빨간 그래프를 보면 스스로 술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행동 교정 효과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이끄는 약물 트렌드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 비만 치료제, 오젬픽 아시죠? 아, 오젬픽.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GLP-1 계열의 혁신적인 약물이잖아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바로 그 약입니다. 맞아요. 살 빼는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해외 임상 현장에서는 이 오젬픽이 단순히 살만 빼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격까지 바꿔놓는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작용 혹은 효과 중 하나입니다. 뇌의 보상회로에 작용해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끊어내는데 그 김에 술이나 담배, 심지어 쇼핑 중독 같은 다른 쾌락적인 충동까지 같이 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파민 분비 시스템 자체를 건드린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체중은 줄어서 건강해지는데 반대로 삶의 활력이나 막 쾌락을 느끼는 감각 자체는 둔해지는 이른바 오젬픽 성격 현상이라는 겁니다. 건강은 얻었지만 재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기술과 약물이 이제는 인간의 신체 지표를 넘어서 본능과 욕망의 영역까지 막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런 최첨단 센서나 약물로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이거 최신 기기에 밝고 돈 있는 450세대에게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아, 접근성의 문제군요. 네, 당량 통합 돌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서 스마트 반지를 매일 충전하고 휴대폰 블루투스 연동하고 심박수 변동폭의 의미를 혼자 해석하는 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 지점이 바로 기술 만능주의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 기계 줘봤자 서랍에 처박아두기 십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첨단 기기 100만 대를 정부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서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반지는 그저 불편하고 잃어버리기 쉬운 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기들이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훌륭한 하드웨어가 실질적인 예방의학으로 작동을 하려면요. 기기를 보급하는 것 이상으로 어르신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즉 기기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인적 인프라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 인적 인프라. 결국 사람이 가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화면을 보면서 어르신 이번 주에는 밤에 3번이나 깨셨네요. 낮에 산책을 조금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사람의 언어로 친절하게 번역을 해줘야만 비로소 기술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아하, 확실히 공감이 가네요. 게다가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잖아요. 수면과 활동 데이터라는 게. 그렇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다 기록되니까. 네, 이게 24시간 서버로 전송되는 만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언제든 국가나 기업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휴, 감시망.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안전하게 감싸는 건 결국 사람과 제도의 몫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밸런스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랑 의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뇌 건강을 아주 잘 지켜서 수명을 한 20년쯤 더 늘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하, 네. 장수하시게 되었네요. 그런데 말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 여러분 앞에는 병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딜레마가 딱 나타납니다. 바로 나의 수명이 나의 돈보다 더 오래 버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아, 장수 리스크죠. 제일 무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자본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업계 움직임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금융 생태계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눈에 띄나요? 일단 국내 최대의 농촌 기반 금융기관인 농협금융을 보시면요. 무려 21종의 시니어 전용 상품을 한꺼번에 막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을 넘어서 일상을 챙기는 생애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와, 21종이요. 작정을 했네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신한라이프는 도심 한복판에 아주 고급스러운 요양시설인 솔라체홈 미사를 공개했고요. KB라이프는 요양 서비스에다가 첨단 에이지테크를 결합한 신사업을 막 가속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에이지테크요? 그건 또 뭡니까?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첨단 기술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양원 바닥에 센서를 쫙 깔아서 어르신이 넘어질 것 같은 낙상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AI 스피커로 매일매일 인지 기능을 후련하는 식의 기술들이죠. 아,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군요. 네, 결국 은행, 생명보험사, 그리고 주거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세 축이 일제히 시니어머니라는 하나의 관역을 향해서 포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해외 트렌드, 특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아주 기묘한 아이러니가 하나 발견된다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요? 어떤 아이러니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 보셨어요? 연일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까 주식 비중이 꽤 높은 미국 은퇴자들의 통장 잔고는 이론상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계좌만 열어보면 흐뭇해야 맞죠. 그런데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아니, 계좌에 찍힌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시려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지출의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지출의 속도요?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올라서 내 자산이 한 10% 늘었다고 쳐보죠. 그런데 미국 내에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용, 즉 의료적 인플레이션은요. 매년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한 20에서 30%씩 치솟고 있거든요. 헉, 20에서 30%요? 그거 복리로 붙으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모아둔 돈이 많아도 내가 대체 언제 치매에 걸릴지 또 간병인이 3년이 필요할지 10년이 필요할지 그 기간과 비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은퇴 설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싹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과거에는 이 은퇴 설계가 마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 말을 모으는 약간 보물찾기 같았어요. 60세까지 10억 원 모으기 이런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은퇴자금 얼마 만들기 이게 유행이었죠.
네, 하지만 수명이 100세까지 막 늘어나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은퇴 설계는 댐을 딱 지어놓고 매일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는 저수지 관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수지 비유 아주 좋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지금 물이 총 얼마나 고여 있는가, 이 총자산의 크기보다 수문에서 매달 꼬박꼬박 흘러나오는 그 현금 흐름이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생명줄이 된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들도 과거처럼 목돈을 그냥 예치하면 이자를 1년에 얼마 주겠다, 이런 단순한 상품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즘엔 어떻게 설득하나요? 대신에 당신이 나중에 치매에 걸려도 자녀들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우리가 끝까지 관리해서 요양원 비용으로 매달 결제해줘야 했다, 이런 식의 돌봄 결합형 자산 관리를 전면에 확 내세우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솔깃하네요. 내가 아플 때 내 돈을 안전하게 써주겠다니. 그렇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이 시범 시행하고 있는 공공신탁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아, 공공신탁.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 치매 환자분들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비극적이지만 심지어 가족에게 재산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공공신탁은 환자의 재산 소유권을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에 잠시 딱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환자 본인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로만 돈이 안전하게 지출되도록 법적인 방어벽을 쳐주는 거죠. 야, 그거 정말 강력하고 현실적인 보호 정치네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민간 금융사가 막 럭셔리한 요양시설을 짓고 보유층 자산을 알아서 관리해준다면 돈이 없는 분들은,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게 가장 뼈아픈 현실이죠.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촘촘하게 메워야 하는 공공인프라, 즉 통합돌봄 시스템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지자체마다 이 통합돌봄이라는 간판을 정말 많이들 내걸고 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김포시는 무려 9개 기관이 손을 쫙 잡았고요. 관악구와 노원구는 건강장수센터를 열심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예 국비 16억 원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기존의 시스템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는 어르신이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병원에 가야 했고요.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신청주의였죠. 몸이 아프고 정보가 없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구조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은 이 패러다임을 발굴과 연계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아, 찾아간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집배원 선생님이나 도시가스 검치원분이 평소처럼 동네를 쭉 돌다가 특정 어르신 댁에 우편물이 막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다거나 가스 사용량이 며칠째 급감한 것을 딱 발견합니다. 네네,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거네요? 그러면 즉각 통합돌봄센터로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한 팀으로 탁 묶어서 곧바로 어르신 집으로 파견을 나가는 거죠. 거의 어벤져스 팀이 출동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거주 제한에서 의료, 식사, 주거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어르신이 요양원이라는 낯선 시설로 쫓겨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이른바 에이징 앤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 철학입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완벽하네요. 부처 간의 그 높은 벽을 허물고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상적인 모델 같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끊이지가 않는 걸까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돌봄을 직접 수행해야 할 현장 인력들 사이에서 밥그릇 싸움이랑 배제 논란이 되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최근 정책 토론회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 협회는 자기들이 돌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막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또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두고는 의사단체랑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 단체 간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합니다. 심지어 농어촌 지역은 통합은커녕 찾아갈 의료 인력 자체가 아예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사례죠. 직역 간의 갈등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그 밑바닥에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네, 통합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고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직접 돌볼 인력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할 국가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파이는 작은데 먹어야 할 사람은 계속 많아지니까 서로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선을 긋고 엄청 배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 밥그릇을 지키려다 보니 싸움이 나는 거네요. 재정 설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없이 그냥 정부가 지자체 보고 알아서 협약 맺고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면요. 외형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정말 모순적이고 기가 막힌 현실이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산이 부족해서 맨날 싸우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우리의 피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건보료 누수. 일부 요양기관들의 악의적인 거짓 청구와 부당 청구 때문인데요. 참다 못한 정부가 어제 아주 살벌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허위 진료로 적발되면 편취한 금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막 물리고요. 이걸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무려 30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0억 원이면 정말 역대급 포상금입니다. 게다가 적발된 기관은 명단을 인터넷에 확 공개해버리고 영업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겠다고 아주 엄포를 놨죠. 최근에 어떤 한의사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진료를 4천여 번이나 막 허위로 꾸며내서 1억 원이 넘는 건보료를 꿀꺽한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아예 AI 기반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직원들이 수동으로 그 수많은 청구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어떻게 다 봐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요양 청구 데이터를 사람이 다 검증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한 AI를 알고리즘 탐정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오, 알고리즘 탐정이요. 어떻게 잡아내나요? 예를 들면요. 어떤 요양보호사가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밖에 없는데 30시간 분량의 돌봄을 제공했다고 청구를 한다거나 아, 시간이 아예 앞뒤가 안 맞는군요. 네, 아니면 서로 전혀 연관성 없는 환자 수십 명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했다고 쫙 청구하는 식의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AI가 밀리초 단위로 잡아내서 적색 경보를 왱왱 울리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야,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숫자들의 미세한 패턴을 AI가 싹 찾아내서 세금 도둑을 잡는다니 한편으로는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속 시원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그 이면을 생각해보면 약간 섬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나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요양 현장은 무슨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0과 1로 무자르듯 딱딱 나뉘지 않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시간을 조금 넘겨서 홀로 계신 어르신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위로의 말벗을 해준 그 시간이 있다고 쳐보죠. 서류상의 수치로는 증명하기 힘든 그 인간적인 감정노동의 영역을 AI가 단순히 비정상적인 시간 초과다 혹은 효율성 저하다 이렇게 판독해서 부당 청구로 딱 낙인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일하는 착한 요양기관들까지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서류 서명하다가 지쳐 떨어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정말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가 태생적으로 회색지대를 무수히 많이 품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1분 1초를 자로 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AI 시스템은 악의적인 사기꾼을 색출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이나 어르신의 돌발적인 건강 상태 악화 같은 복잡한 맥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니까 눈머리 없는 거죠? 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요. 단순히 제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요양수교 체계는 서류에 적힌 기계적인 처치 시간에만 비용을 딱 지불할 뿐이지 종사자의 정서적인 교감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는 전혀 보상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따뜻한 마음에는 돈을 주지 않는군요. 네, 이런 비현실적인 수교 체계를 먼저 합리적으로 고쳐주고 현장 종사자들의 기본 처우를 보장하는 당근이 전제되어야만
AI라는 그 강력한 채찍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양기관들은 어르신을 잘 돌보는 일보다 AI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서류 조작하고 맞춤형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그 차가운 알고리즘의 잣대와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따뜻한 인간적인 돌봄이 결코 반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 밸런스가 미래 돌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손가락의 스마트 반지가 우리의 수면을 24시간 감시하고, 또 은행이 내 마지막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AI가 국가의 돌봄 시스템을 1초 단위로 감시하는 이 숨막히는 트렌드들을 쫙 해부해 보았죠. 듣고 보니 조금 숨이 막히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데이터와 정책, 제도의 홍수 속에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 브리핑을 작성하신 김형래 편집장님이 글의 맨 마지막에 남겨둔 아주 철학적인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멋진 구절인데요. 저도 그 구절 보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태안, 즉 별념절생, 그리고 태망, 즉 진성불현. 이런 한자 구절입니다.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슬그머니 파고들고 반대로 너무 바쁘면 인간의 참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바빠서 진성, 즉 참된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죠. 맞아요. 편집장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연의 풍치를 즐기는 그 여유의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계속 곱씹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려고 커피 잔수를 매일 계산하고 네, 두세 잔 꼬박꼬박 챙겨 마시고요. 또 노후 파산을 막으려고 통장 저수지 수문을 막 계산하고 국가 시스템 효율화한다고 AI까지 동원해서 매일매일 무슨 전쟁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오늘 저녁 퇴근길에 부는 봄바람의 냄새나 길가에 핀 그 꽃내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은 우리 스스로 텅 비워두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말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복잡하고 차가운 트렌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유일한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착지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국가가 강경책을 써가며 재정을 지키려 하고 금융사들이 신탁상품을 앞다투어 연구하고 또 첨단을 열기 우리의 수면 데이터를 집요하게 파고들겠습니까? 인간이 단순히 심장박동만 탁탁 유지하면서 하루 더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네, 목숨만 붙어있는 게 전부는 아니죠. 노화에 따른 빈곤의 공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참된 본성, 즉 가장 인간답고 자유롭게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기술과 촘촘한 정책은 결국 인간의 여유를 담아내기 위한 튼튼한 그릇, 딱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군요. 명언입니다. 네,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수면 데이터부터 공공신탁, 그리고 AI 감시망까지 사회 전체의 뼈대가 어떻게 싹 재조립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구조적인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반지가 내 혈관 속의 모든 질병 징후를 사전에 알아서 싹 차단해주고 완벽한 공공신탁이 내 통장의 마지막 1원까지 지켜주며 빈틈없는 AI 알고리즘이 돌봄 시스템의 오차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한 초고령 사회가 한 20년 뒤에 완성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완벽한 통제 사회네요. 질병의 고통도 파산의 공포도 사기의 위험도 완벽하게 통제된 그 무결점의 시스템 속에서 기계가 결코 데이터로 수치화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진짜 인간의 본성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든 것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최적화되는 그 거대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 목적 없이 기꺼이 낭비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여유는 어디에 숨겨두시겠습니까? 여유마저 데이터로 측정하려 드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지식 담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정책과 숫자들은 이제 잠시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탁 꺼두시고요. 오늘 저녁만큼은 창문을 활짝 열고 봄바람 한 자락 조용히 누려보시는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